여건은 여전히 혼란스럽고요. 부동산 호우 대책도 관심이 높죠. 당사자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뒤에 할 얘기가 많은데 정치 이야기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어제 취임 100일이었습니다. 간단히 좀 평가를 좀 해봐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뭐 어저께 보니까 네. 좀 껄끄러운 질문도 잘 소화하시면서 답변을 하시던데요. 저는 최근에 지지율이나 이런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보통의 경우에 어느 나라든 정권 초에 한 3개월 정도는 이른바 허니문 기간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게 모든 시스템이 이렇게 안착하기 전에, 뿌리를 내리기 전에는 뭐 예기치 않은 실수도 나오고 네. 뭐 잠을 이렇게 좀 주파수가 잘 안 맞는 부분도 생기는 법이거든요. 네. 이제 지난 100일 동안 그런 주파수 조율 작업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됐으니까 네. 지금부터는 좀 잘 호흡이 맞아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는 회견이었습니다. 좀 높아지실 거라고 보십니까, 앞으로는? 이제 뭐 더 낮아지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네. 그리고 그동안 시행착오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마 지금부터는 좀 호흡이, 국민과의 호흡, 언론과의 호흡이 좀 더 잘 맞지 않을까 싶고요. 네. 실제로 정치 경험이 그렇게 긴 대통령이 아니시기 때문에 네. 허니문 기간을 언론에서 좀 더 길게 잡아주셔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요즘 거침없이 대통령 공격을 좀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그랬고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얼마 전에 제가 공개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조금 좀 참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원래 이 공인이 된다는 게 의미가, 네. 특히 또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공인일수록 본인은 좀 억울하게 느껴도 참아야 되는 순간이 많아지는 게 그 공인의 운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본인은 조금 뭐 억울하게 느끼는 부분이 있겠지만 좀 더 참고 인내하고, 그리고 공적인 부분을 좀 먼저 생각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요즘 들어서 부쩍 자주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전 대표에 대한 애정이 있으시잖아요. 선거 운동도 좀 같이 그렇습니다. 하셨고. 자, 그럼 좀 말씀하신 대로 좀 억울해하는 것 같은데 이 전 대표가 그럼 어떻게 좀 했으면 좋을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분명히 굉장히 유능한 사람입니다. 제가 네. 작년에 보궐선거 할 때 크게 신세를 지기도 했고요. 또 그 덕분에 우리 당 역사상 처음으로 젊은 사람들이 유세차에 올라서 자발적으로 지원 연설을 하는 네. 그런, 정말 역사적으로 정치 역사에서 보기 힘든 그런 우군을 얻은 선거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계속해서 우리 당에 도움이 되는 존재로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네. 선공후사 자중자애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 좀 법정 저 다툼하는 건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우리 당 소속 되신 분들은 거의 다 같은 심정 아니겠습니까? 네. 자, 저희는 잠룡이라고 이제 흔히들 부르는데 차기 대선 주자 이제 조사, 이거 뭐 조사니까요. 조사를 해보면 이제 오 시장님과 함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거론되는데 얼마 전에 한 장관에 대해서 매력 있고 뭐 멋있다 이런 평가를 하셨더라고요. 네. 예, 저희는 서울시는 뭐 법무부도 그렇고 복지부, 국토부 좋은 관계로 지내야 되는 중앙부처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실제로 네. 일을 하다 보면 최근의 사례로는 그 서울의 무비자 입국도 법무부에서 과감하게 결단을 해줘서 8월 달에 관광객도 많이 들어왔고요. 네. 뭐 그런 의미에서 그분 일하는 게 시원시원하고 저희 서울시로서도 호흡 맞춰야 될 부분이 앞으로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같이 좀 해보니까 좀 시원시원하게 일을 잘하더라 이런 의미였군요. 네,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책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정부가 5년간 이제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하면서 270만 가구를 공급하는데 그 중에 158만을 이제 서울과 수도권에 공급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이 158만 이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수도권 전체 158만, 서울은 한 50에서 55만 가구거든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예,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만 제때제때 방해하지 않고 그냥 물 흐르듯이 갈 수 있도록만 해도 네. 충분히 인허가 기준으로 가능한 물량입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이제 이번 발표의 핵심이 재건축, 재개발의 장애 사유가 되어 왔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나 네. 또 안전 진단 이런 것들을 전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그렇게만 된다면 서울시는 물량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재건축 했을 때 이제 흔히 생각하는 게 뭐 서울에 뭐 목동이나 여의도나 뭐 상계동 뭐 강남 이쪽 지금 이제 많잖아요. 꽤 30년 넘는 아파트들. 그러면 조금 이제 속도를 낼 거라고 보세요, 이제? 지난 1년 동안 속도가 많이 났었죠. 네. 또 그런 것이 반영이 돼서 지금 부동산 시장이 많이 하향 안정화된 것도 사실이고요. 네. 예, 그 기조에는 변함이 없을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이제 재건축과 이제 서울시에서는 그러면 이제 어디다가 주로 아파트를 공급할 거냐, 혹시 개발을 할 거냐 했을 때 용산 정비창 부지 개발과 세운상가 중구에 거기를 이제 높게 지으겠다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곳에서 이제 조금 개발과 혹은 아파트 공급도 그 주변으로 이루어지는 걸까요? 주로 주택이 공급되는 곳은 그 주택가죠. 주택가. 네, 네. 아파트 단지 새로 허물고 짓는 재건축, 네. 또 오래된 노후 주택가, 단층, 저층, 주거 밀집 지역의 경우엔 재개발. 네. 이런 게 이제 거의 한 8, 90%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공급 기지가 되는 것이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곳은 사실은 비즈니스 타운이죠. 비즈니스 타운. 용산과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밸리와 같은 네. 그런 최첨단 과학 기술로 승부하는 테크 기업들을 네. 유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쓰겠다는 거니까 사실은 주거와는 조금 거리가 멀고요. 네. 그래서 전 정권에서 한 10,000가구 정도 얘기하던 것을 이번 정부 들어서 한 6,000가구 정도로 국토부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원래 그런 사이즈의 도시 개발을 하는 사례의 경우에 보통 한 25%에서 30% 정도를 주거로 네. 넣거든요. 그 정도 기준에 맞춰놓은 상황입니다. 어쨌건 뭐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뭐 일하고 하시는 데 있어서 뭐 크게 뭐 좀 생각이 다르거나 그런 부분은 없으시고요. 호흡이 뭐 너무 잘 맞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안타깝게도 이제 집중호우로 서울 곳곳이 피해를 입었는데 사실 10년 전 이제 서울시장 하실 때도 좀 물난리를 겪은 적이 있어서 대책을 발표를 했었어요. 그때 이제 나온 게 지금 다시 하겠다는 뭐 대심도 터널 같은 빗물 터널 얘기도 그때 나왔었는데 그게 이제 계획대로 안 됐던 게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면서 흐지부지 됐던 게 맞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때 우면산 산사태 이후에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예측 가능하지 않은 불규칙한 기후 현상들이 보편화될 것이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 강수량 70mm에 맞추던 것을 100mm 정도에 맞추자 이렇게 기준도 좀 더 높이고 해서 네. 그렇게 투자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이냐에 대한 논쟁이 있을 때 과감하게 결정을 해서 서울 시내 7군데의 대심도 빗물 저류 터널을 만들어서 네. 비상시에 거기서 일단 물을 담는 어떤 저수지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후임 시장께서 그걸 대폭 줄이셔서 한 개만 신월 빗물 터널을 만드셨죠. 이제 그것이 이번에 효과가 입증이 된 거고요. 네. 이제 그래서 워낙 돈이 천문학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7개를 다 할 수는 없고 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3개 더, 또 조금 텀을 둬서 기간을 둬서 3개 더 이렇게 네. 2단계로 나누어서 모두 다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최근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빗물터널 재추진에 1조 5천억 원 정도 든다는 게 앞에 3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제 아니면 다 합쳐서? 전체를 다 하면 그런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네. 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할 수 있는 게 뭐 하수 관거, 네. 정비하고 빗물 펌프장 증설하고 용량 늘리고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네.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완비가 돼서 약간 예산이 그래프로 보면 약간 하향 추세에 들어온 조금 시점이거든요. 깎였다고 그런 이제 지적도 깎였다는 받으셨죠, 게 사실. 조금 이제 억울한 평가를 받은 게 마치 그것이 이번 수해의 원인인 것처럼 처음에 네. 처음에야 다 그렇게 이제 우왕좌왕할 땐 그런 분석도 나오는 거죠. 근데 사실은 강남 지역은 최근에도 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건 뭐 정확한 분석은 올바른 분석은 아니고요. 뭐 어쨌거나 이번에 또 다시 수해 피해를 계기로 해서 대심도 저류 터널도 중요하지만 네. 이런 그 빗물 펌프나 하수 관고 정비도 매우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됐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것보다도 더욱더 용량을 늘리고 투자를 늘리겠습니다. 그러면 뭐 시간당 100mm 와도 큰 문제는 없는 겁니까? 만약에 그게 된다면요? 그게 완비만 되면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완비되기 전에 또 큰 비가 올까봐 그게 걱정이죠. 아니 이번 수해 때 너무 놀랐던 게 맨홀 뚜껑이 막 날아다니니까요. 예전에도 있었을 것 같은데 저희가 큰 기억이 없었는데 그런 것도 좀 이번에 좀 정비가 되는 건가요?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맨홀 밑에 그물 형태로 네. 혹시 맨홀 뚜껑이 갑자기 사라지더라도 네. 거기에 빠져서 생기는 사상사고는 사라질 수 있도록 하는 대안도
마련해서 조속히 그물 형태의 네. 그 구조물을 집어넣는 것을 침수 지역 위주로 시작하겠습니다. 또 이번 이제 침수 때 관악구 이제 반지 앞방 일가족 3명이 안타깝게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 20년 내에 이제 반지하를 없애겠다고 하신 거에 대해서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느냐, 뭐 희망 고문 아니냐 이런 이제 지적들도 있던데 자신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그 평가를 보면은 방향은 올바른 방향이다. 네. 다만 비용이 감당 가능하냐. 네. 또 실제로 그렇게 줄여나가는 게 가능하냐 이런 데 대한 의문 제기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지옥고라 그러죠. 반지하 지하, 그다음에 옥탑방, 네. 그다음에 고시원. 이 지옥고 같은 주거 형태는 사실은 줄여나가는 게 바람직하지요. 네. 그럼 뭐 누구라도 동의할 거고요. 그중에서도 건강에 가장 악영향을 미치는 주거 형태가 지하 반지하입니다. 왜냐하면 네. 습도가 높고 햇빛이 들지 않고 뭐 프라이버시 치면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제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반지하가 줄어들도록 유도하겠다는 발표를 한 건데 마치 강제적으로 반지하 주거 형태를 퇴출시키겠다는 것처럼 뭐 제목을 뭐 퇴출, 금지 이렇게 달다 보니까 네. 오해가 생겼어요. 네. 근데 그런 뜻은 전혀 아니고 자연스럽게 바람직스럽지 않은 주거 형태를 줄여서 지상으로 주거 상향을 시키겠다 네. 하는 취지의 발표였고요. 자, 그렇게 발표를 하니까 또 그분들은 어디로 가느냐, 네. 살고 싶어서 사느냐 이런 비판이 있어서 그거는 이렇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는 차원에서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을 부지런히 확충하겠습니다 하는 취지의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재개발, 재건축, 모아타운만 열심히 지금 계획대로만 돼도 네. 연간 8천 가구씩 반지하, 지하주택이 줄어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상당히 부동산 쪽에 좀 자신감을 보이시는 것 같아요. 공급에 대해서 생각보다. 네, 이제 뭐 국민소득 5만 달러 나라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에서 네. 그런 형태의 주거 형태는 줄어드는 게 자연스럽죠. 네. 그래서 더욱더 빠른 속도로 줄어들 수 있도록 공공 임대주택을 비롯해서 또 민간 임대주택도 촉진하고 해서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주거가 상향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그 발표의 골자입니다. 네. 거기에 이제 약간의 촉진제 역할을 하는 정책들이 들어가겠죠. 교통방송 TBS 논란이 계속되는데 이번 호우 때도 아니 교통방송인데 교통안내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 뭐 이런 지적도 있던데 동의를 하십니까? 역할에 대해서요? 그 비 오는 날은 상당히 네. 예보 방송을 꽤 많이 했어요. 근데 네. 그 다음 날 교통이 정말 힘들었거든요. 네. 그 다음 날 아침에 출근한 서울 시민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출근 시간대에 그 차 막힘 현상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는 별로 보도를 열심히 안 했어요. 네. 그래서 시의회에서 감사 청구도 들어오고 해서 일단 그런 그 교통방송으로서의 본연의 업무에 충실했는지를 네. 일단 좀 점검하는 기회를 가지겠습니다. 교통방송의 이 미래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전에 교육방송으로 좀 전환하는 구상도 밝히셨는데 지금 이제 서울시 의회가 추진하는 걸 보면 서울시의 지원을 중단해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다. 교육방송으로 가겠다와 독립적으로 가는 거가 이 방향이 다른 겁니까? 어떻게 같은 내용인 겁니까? 일맥상통하는 건데요. 네. 이제 교통방송, 교통정보 들으면서 운전하는 차량은 거의 없다 하는 게 현재 현실이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교육방송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뭐 종합교양방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생교육도 중요해졌고요. 그래서 실제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기능으로 전환을 했으면 하는 게 저의 구상인데 네. 어쨌든 독립재단화 됐기 때문에 네. 재정도 독립하는 게 맞고 그게 바람직하죠 또. 네. 그래서 매년 300억씩 지원하는 것은 그건 독립재단화된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네. 하는 차원에서 재정을 독립하자 하는 취지입니다. 뭐 하여튼 저쪽에서는 이제 야당 쪽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김어준 씨를 이제 얘기를 하면서 뭔가 정치적인 걸로 자꾸 이제 공격을 하는데 그런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뭐 누가 봐도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는 네. 않다고 봅니다. 서울 시민들이 교통방송을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방송을 한다. 공영방송답게 네.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평가는 못 받고 있는 게 현실이죠. 네. 그런 의미에서 정치적인 편향성만큼은 공영방송으로서 해결을 해야 되고요. 네. 뭐 그 점에 대해서 민주당으로서는 좀 아쉬운 부분도 있겠죠.
여기 이제 광화문 광장이 얼마 전에 이제 개장을 했는데 집회 시위를 금지하겠다 이게 이제 많이 화제가 됐는데 사실 열흘 만에 지난 주말에 거기서 집회가 이제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집회 시위 하겠다고 신고를 해놓고 안으로 들어오면 이제 속수무책이다 이런 이제 지적도 나오는데 혹시 뭐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 시위는 좀 어떻게 관리를 할 생각이신가요? 사실은 광화문 광장은 건전한 여가 선용, 문화 네. 활동을 위해서 만들어진다 하는 본래의 그 취지가 조례에 담겨 있습니다. 네. 따라서 그 본래의 취지에 충실한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이고요. 네. 뭐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는 대한민국에서 특정 형태의 특정 내용의 집회는 금지한다, 못하게 한다. 이거는 사실은 정부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네. 다만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런 쪽으로 좀 흘러가 주기를 바라는 것이고요. 특히나 이번 사례처럼 예기치 않게 당초에 집회 시위의 목적으로 신고됐던 것과 달리 또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갑작스럽게 광장으로 많은 인원수가 몰려드는 경우엔 사실은 서울시로서는 이 치안 유지에 관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네. 사실은 현실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아. 이제 그럴 때에는 경찰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바로바로 효율적인 대처를 하는 수밖에 없겠죠. 대신 사전에 좀 이게 허가할 때 조금 심의를 강화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허가할 때에도 그 목적을 보고 허가를 한다 안 한다 이것은 사실은 법과의 그 충돌 문제가 생깁니다. 네. 그래서 당초 신고했던 목적대로 쓰여지는 것을 유도하겠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문화재로 신고를 해놓고 뭐 정치 집회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죠. 네. 바람직하지도 않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제재를 할 수밖에 없다 하는 입장입니다. 또 흥미로운 걸 하나 발표하셨는데 선셋 한강 라인이요. 그러니까 네. 한강 주변을 강남북을 지그재그로 연결하는 구상인데 그러니까 세계인이 뭐 주목하는 석양 명소로 서울을 만들겠다.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세계 관광 도시로 좀 발돋움하겠다 이런 구상이신가요? 예, 뭐 관광객 26명이 들어오면 일자리가 하나 창출된다 하는 수치가 말해주듯이 사실은 공장 설립이 금지되어 있는 서울시로서는 네. 금융산업과 같은 서비스업과 관광산업 같은 것으로 일자리 창출하고 경제를 승부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한강이 지금 너무 많이 비어 있잖아요. 네. 그 공간을 잘 활용해서 세계인들이 네. 그 경치를 즐기러 오는 그런 공간을 만들겠다는 의미에서 몇몇 시설물을 지금 구상하고 있고요. 그것은 비단 관광객을 위한 시설로만 기능하는 게 아니라 네. 오히려 훨씬 높은 비율로 서울 시민들이 행복한 공간이 되는 겁니다. 네. 실제로 한강 주변에서 일몰의 그 모습을 지켜보신 서울 시민들이 아마 굉장히 정말 이런 풍경을 볼 수 있는 게 큰 행복이다. 네. 특히 자전거 타시는 분들 그런 경험 자주 하시거든요. 네. 그런 경험을 많은 서울 시민들이 누리실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네. 저희 이제 지방선거 이후에 이제 뉴스에 처음 나오셨는데 그 사이 이제 서울시의회도 이제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됐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은 전보다 좋아진 것 같은데 그만큼 또 책임은 더 커지신 것 같고요. 네. 뭐 어떤 부분에 역점을 두고 어떻게 속도를 내실 건지 시청자분께 마지막으로 좀 구상을 한번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번 선거할 때도 제가 아주 여러 번 진심을 담아서 약자와의 동행 특별시를 만들겠다 이렇게 정책을 가지고 강조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 서울시는 그 사회적 약자와 동행하는 그런 그 정책들을 정말 많이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지켜보시면 알겠지만 그 생계 약자, 주거 약자 이번에 발표한 것도 그거 하나죠. 네. 그 다음에 교육 약자, 네. 그리고 의료 약자 이분들을 위한 정책들이 앞으로 속속 발표가 될 거고요. 네. 그와 더불어서 서울로 일하러 오고 싶고 또 즐기고 놀러 오고 싶고 네. 그리고 투자하러 오고 싶은 그걸 한마디로 말해서 매력적인 도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민선 8기의 슬로건을 동행 매력 특별시로 정했습니다. 아마 이런 두 가지 큰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서울시를 앞으로 자주 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네. 지금 하신 약속들 꼭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거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